공동위원장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 10년 동안에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배경에는 사법부의 심각한 한땀 차고 내지는 오류, 이것이 지금 목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명 국가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사법부가 갖고 있는 공정성과 신뢰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4대강 투쟁부터 원전 문제, 사학비리 투쟁 관련해서 지금까지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 그것이 점점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데, 최근에 성 문제 관련해서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인권위원회에 출범하게 된 박원순 시장 사건의 억울한 죽음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최근에 그 사건의 상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싸우고 계신 정철성 변호사가 그래서 지금 터무니없는 판결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사법부의 건강을 흔들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이 문제까지 우리가 뿌리째 다루지 않는 그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흐름을 정립할 것이냐, 오늘 중요한 자리가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와주신 청취자 감사드리면서 오늘 진행은 저와 함께 공동위원장과 함께 계신 김정희 재불동포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맞으십시오. 자, 마이크를 김정희 공동위원장께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된 거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공정해지기를 바라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거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발제자님 하고 다른 분들을 소개를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제자님은 한 3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10분씩 토론을 진행시켜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자료집에 빈 종이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저쪽에 빈 종이가 또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질문을 써셔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제자님이나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중요한 세미나를 하게 된 건 이유를 안내문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38년 정도 살았고, 그 전에는 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총 45년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법조인이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으로서 서양의 문명 국가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감각을 살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2024년 세계 경제 포럼의 국제 성평등 지수가 145개 국가 중에 94번째입니다. 프랑스도 22번째고요. 그래서 여건이 신장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법 정의라는 거는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유죄인 사람이 무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그 정의, 공평, 질서가 지켜져야 하는 거로 판단하면서 2018년까지는 법정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그런 피해자들에게 전 세계 어느 법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다움이라는 그 주장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으려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 피해자와의 가해자 혹은 피고인과 피피고인의 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심적 상황도 또 폭행, 협박, 위세, 권력 혹은 숨겨진 이해관계, 평판 등으로 얽힌 다양한 상황을 읽어내려 들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투가 나오면서 2018년 이후부터는 판단의 객관적인 물증을 입증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면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관적인 주가장이 법정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 악용으로 증거재판주의 공정성의 가치를 파괴하면서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판결을 묵인하는 것도 저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은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우리 이 지구상에서는 평화롭게 서로의 인격 존중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권의 존중이 살아있는 그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요. 하여간 인권 존중은 남녀 성별 차이, 나이 차이, 빈부의 차이, 종교의 차이, 특히 이념이나 정치적, 사회적 위치의 차이 없이 우리 모두가 공기를 숨쉬고 있는 것처럼 그 권리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든 간에 무죄 추정주의와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사나 판사님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특정인을 향한 악성 미투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해악을 좀 더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이 세미나를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쩌면 주제를 아주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와서 사회 전체를 조명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가 하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판례가 사회 전체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하고 비판과 토론을 통해 가지고 더 열린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념이라는 대세를 통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언론의 몰이가 의도적으로 편향적인 판단을 강요하는 사회에 당당하게 바른 말을 얘기하고 그 사회에 저항을 하는 의미로 공권력 앞에서는 약자든 강자든 인격의 존엄이 공평하게 지켜지도록 하자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발전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자영 교수님은 뭐 사회의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최초의 그리스 아테나의 그 법의 원천을 캐고 공부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고 현재 또 많은 학회에서 역사학회라든가 많은 학회에서도 활성하시고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 교수이시면서 국제 지역학과 그리스 불가리아 학과에 지금 학과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역사 교구학이나 이완이아 그리스 대학에서 또 역사학을
거기에 협회에 계시고요. 보건의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자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인데 이게 주관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그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세계에 이렇게 주관적 감정을 가지고 인간을 얽어매는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제가 본 논문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그 주관적 감정은 남녀 그 성인지 감수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법 제103조 거기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양심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법관의 양심. 근데 그 103조를 보면 그냥 양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앞에 나오고 양심이 두 번째 나오면 헌법과 법률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양심은 부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객관적 증거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멋대로 재판을 해놓고는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증거에 맞지 않잖냐 이렇게 해서 그 재판소에 보면은 무슨 그 잘못된 재판 법원 안에 그거를 받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억울해가지고 억울하다 막 이거 봐달라 이거 이렇게 해서 증거가 잘못 해석되고 잘못됐다고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대답이 딱 한마디 그 모든 증거 잘못된 거를 다 무시하고 딱 한 줄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의 양심 따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결이다. 그래서 103조의 그 법관의 양심 조항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준해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양심도 그렇지만 증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법관의 양심 없애고 성인지 감수성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언로가 막혀 있으니까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 변호사님께서 딱 걸려가지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 혼자 떠들 건데 이제는 친구가 생겼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벌써 5, 6년 전에 이거 성인지 감수성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적어놨던 것에다가 마지막에 정 변호사 선생님 그 판례 평석을 더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 변호사 선생님 몇 번 만났고 박원순 시장 때문에 일하시는 걸 제가 알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혼자보다 도리가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면은 더욱더 큰 동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전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자가 갑자기 막 가다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만져 막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폭력으로 막 엮여 들어간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 인플루언서
인프라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국가, 정부 권력이죠. 이 국가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다 정부 권력, 경찰, 검찰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국가 권력이 너무나 사적인 생활에 관여한다. 이게 그 인프라에서 우리가 너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이것이죠. 제가 그리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놀란 것이 그리스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힘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경찰이 할 일이 없다고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의 경찰학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건이 생기면 경찰을 먼저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사건이 생겼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 경찰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정부 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해야 되고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위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안 되면 경찰을 찾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뒤에 물러서 있어요. 우리 같이 사건만 생기면 막 112, 119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다 해야만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과음 질러가지고 막 도움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못된 짓 하면은 길바닥에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경찰이 오도록 기다리질 않는 것이죠. 인간이 못된 짓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경찰은 힘이 없다.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도 절대로 경찰 불 지르고 이런 짓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경찰이 할 일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자위권인데 정당방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다가 두드리 패다가 죽으면 살인죄 걸리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맞아 죽는 거는 당연히 맞아 죽는 것이고 못된 짓 할 때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법원에 딱 가면 무죄 선고가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이 시민들을 자기 방어를 못하게 우리가 병신이라 하겠죠. 어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어를 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1959년인가 현금 만들어가지고 2015년 그 논문이 2015년에 나왔는데 야 60년 70년 동안에 법원에 가서 자기가 정당방위를 행사해서 법원에 딱 가면 100이면 90.9999 다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쌍방폭행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례로서 이 시민들을 정당방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들여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는데 법학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직장 땡기고 막 밤중에 7시에 하나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되면은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가면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가르쳐준 노하우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길 가다가 여자가 강간당하거나 폭행당하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창 살아. 이게 우리나라의 법학도들이 배우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여자가 강간당하고 폭행당하는데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시민들에게 정당 방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헌법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판례로 이렇게 시민들을 바보같이 만들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희롱과 성폭력 이거는 그냥 쫙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은 그 직장 내 사건이 있고 직장 바깥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장 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희정, 그 다음에 직장 바깥 사건은 오늘 오신 정철성 변호사님, 변호사협회 감사를 맡았는데 그게 직장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의 그 기능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기 2015년이라고 했죠. 여기 원래 어디에서 파생이 돼서 나온 거냐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발전기본법도 요새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은 2013년 개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개정돼서 2013년 법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서 2015년에 여기 2015년이거든요. 그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희롱의 그 성립 요건, 이게 굴욕감이나 혐오감 이게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그 성희롱 성립 요건 이게 그냥 이렇게 만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쿡 찌른다 이게 나오는데 법에는 쿡 찌르는 건 없고요.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될 만한 만지는 행위, 어루만지는 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쿡 찌른다 이거는 성적 행위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쿡 찌르는 거죠. 성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데 국제적인 동향에서 보면 그 성희롱을 할 때 주로 업무상, 직접 고용이 아니라도 이렇게 업무상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보복형이나 말을 안 들었다. 그 다음에 조건형, 해줄게. 이런 거 성희롱보다도 더 가중처벌을 받는 게 뭐냐면 고용 환경, 학습 환경 이거를 열악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접 어떤 불이익, 고용상의 아니면 업무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성희롱 관련 법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직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용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에 중점이 가 있다.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감사를 맡았는데 그게 직장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의 기능인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여기 2015년이라고 했죠. 여기 원래 어디에서 파생이 돼서 나온 거냐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발전기본법도 요새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은 2013년 개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개정돼서 2013년 법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서 2015년에 여기 2015년이거든요.
그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희롱의 그 성립 요건, 이제 굴욕감이나 혐오감, 이게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그 성희롱 성립 요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만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쿡 찌른다 이게 나오는데 법에는 쿡 찌르는 건 없고요.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될 만한 만지는 행위, 어루만지는 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쿡 찌른다 이거는 성적 행위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쿡 찌르는 거죠. 성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데, 국제적인 동향에서 보면 그 성희롱을 할 때 주로 업무상, 직접 고용이 아니라도 뭐 이렇게 업무상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보복형이나 말을 안 들었다, 그 다음에 조건형, 뭐 해줄게, 이런 거 성희롱보다도 더 가중처벌을 받는 게 뭐냐면 고용 환경, 학습 환경, 이거를 열악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접 어떤 그 불이익, 그 고용상의 아니면 업무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성희롱 관련 법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직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운동으로 그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용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에 중점이 가 있다.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그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을 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함께 고려해야 되며,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 환경,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발전기본법과 거기에서 파생돼서 발달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2015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나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가항에 해당이 돼도 되고 나항에 해당이 돼도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그 2가지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혐오감, 굴욕감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게 고용상 아니면 업무 환경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한 개만 해당이 돼도 성범죄가 허용이 걸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판례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소개하지 않고 지나간 게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적 굴욕감을 어떤 경우에 유죄로 볼 것인가 하는 게 있어요. 교장 부임으로 개최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3명의 여교사들에게 교장이 술을 부어준 것에 대한 답례로 교장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몇 차례 권한 언동에 대해서 여교사 한 명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 판결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첨삭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가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가 느껴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가 단발적인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 변호사님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은 처음 만난 사람이고 지속성도 없고 그리고 만질 것도 아니고 쿡 찌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게 성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상황 자체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충남도지사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성 고소인이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막 수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자기 성희롱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부 의사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를 했을 때 그 충남도지사가 여자가 거부하는데도 하면은 성추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소인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냐고 그랬대요. 불이익당할까봐 걱정해서. 그것도 불이익을 직접 당한 것이 아니에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기 불이익 당한 것도 없고 그냥 염려를 해서 자기는 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해서 남녀관계에서 여자가 거부하지 않을 때는 남자가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성추행으로 입건을 할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고용상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상의 불이익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업무상의 환경 열악해지는 환경 전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통념으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정확하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통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정 변호사님 경우에 여기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구체적 사실로서 고소인의 여성의 가슴을 누르고 이게 이제 꼭 찌르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는 게 아니라 꼭 누른다. 이거는 성적 행위로 법적으로 이렇게 문헌상으로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 내가 성행위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갔다가 미소년 상처가 만지는 것이지. 그것도 1, 2초간에 꼭 눌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고소인 여성이 자기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왜?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라서 자기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판사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얘기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는 뭘 보고 이렇게 했냐면 손을 한 번 이렇게 딱 이렇게 빼더라는 거야. 그거는 거부 의사를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빼는 거야. 뭐 이렇게 애교로 떨어가지고 빼는 것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보고 거부 의사다. 이렇게 그 피고인이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전제만 성립이 되면 이 사건은 성추행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소인 여성이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허리 부분을, 그러니까 이 만진 사실이, 그러니까 이 판사도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CCTV를 봤는데 허리가 여기까지 있으면 이 피고인이 이만큼의 팔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를 이 고소인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를 손으로 감싸서 자기에게 끌어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렇게 나와 있는데 손이 짧잖아요. 이게 어떻게 허리를 감아서 끌어당깁니까? 그러면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끌어당겨야 되냐? 요렇게 하면 끌어당길 수가 있죠. 뒤에 옷을 잡고 끌어당길 수 있겠죠. 그것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여자 요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뒤에 이거를 끌어당기려면 옷자락을 잡아야 되잖아요. 허리를 감싸는 이 길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판사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허리를 휘감아서 끌어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 여기다가 뭘 적었냐면 허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로 접촉이 됐는지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추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전부 다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이게 상식이 있는 판사라면 이 CCTV에 뒤쪽에 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밀착이 됐는지 알 수가 없고, 설사 밀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이 약간 닿았다. 그렇죠? 끌어당기는 정도는 아니고 손이 닿았다. 이것은 그 술자리에서 나와가지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그러면 여자하고는 악수를 했어요.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남자 지인이 있었는데 남자 지인은 포옹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잘해보자고. 반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남자는 포옹을 했어요. 약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자는 손만 악수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냐? 남자를 포옹했다는 것은 여자 손을 만졌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이 손을 만진 사실을 성추행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정황이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인 여성이 피고인에 대해서 선배이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다 하는 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고소를 왜 했냐 그랬더니 내가 막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래요.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성추행 당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괘씸죄. 괘씸죄가 왜 괘씸죄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고소인 여성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피고인이 뭘 얘기해 주기를 바랐냐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자기는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요구한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알면서 너 사과 안 하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저 잠시만요. 저 방금 전에 발제자 발표 내용 관련해가지고 이게 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짧게 발표 내용에서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방금 전에 발제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그 점을 좀 정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를 고소한 그 고소인 여성과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 여성은 약 한 40살 정도의 여자 변호사고 저는 이제 50대 초중반의 변호사인데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감사고 그 여성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그 간부였기 때문에 그날 처음 만나서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2명과 같이 그 협회의 일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자리고 그리고 서로 존댓말로 한 40-5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여성은 자기 동료인 남자 그 간부랑 같이 헤어졌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무슨 가슴을 찔렀다고 그러고 손을 강제로 만졌다고 그러고 허리를 휘감고 등을 주물렀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여성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공소 사실일 뿐이고 1심 판사는 그냥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인정된다라고 말한 것이지 무슨 가슴을 찔렀다. 처음 만난 여성을 가슴을 왜 찌릅니까? 네. 혹시 발제자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슴 찌른 사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한 정황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서 계시는 우리 이승연 선생님께서 지금 인터넷으로 나왔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면은 토론문을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정말 분노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묻혀버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초대를 해주셨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법률가가 아니고 또 정철승 변호사님은 촛불 집회에서 제가 몇 번 발치서 뵐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에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짧은 내용을 다들 받아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저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양에서 쓰는 특히 한국에서 정말 우리 태극기에 들어있는 그 음량 그것이 아마 세계에서 평면적으로 표현한 우주의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문양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음과 양이 평면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음이 극소일 때 양은 극대고 양이 또 극소가 돼가면서 또 음은 자라고 이것이 이분법이 아니라 음과 양이 어울려지면서 음 안에도 양이 있고 양 안에도 음이 있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으로 볼 때도 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이분법으로 딱딱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의 문제도 이 음양을 좀 더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이 삶이라는 게 뭔지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독일에 있으니까
몇 가지 독일 얘기를 전해드리고 이 주제를 접했을 때 독일에 있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 카헬만이라는 기상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 자료를 읽어보시면 대충의 얘기가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과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과 언론과 그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에 대한 어떤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 카헬만이라는 기상 전문가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기억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이게 뭐지? 왜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정말 들이받고 산산조각을 낼 만큼 어떤 근거가 정말 있는 건지 의문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14년이 지났네요. 2010년에 일어났으니까. 저희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기상 전문가, 성폭력 그렇게 구글에 넣으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 그 연도라든지 그거를 바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에 그 클라우디아라는 그 카헬만 씨의 동거녀가 칼로 위협을 하고 칼로 찔렀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성폭력했다.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칼에 묻어있는 그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카헬만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그게 2011년의 재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한 사람 중에 판사 한 사람 그리고 언론과 그 여자와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카헬만이 다시 항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2016년까지 갔으니까 재판이 그러니까 사건 시작부터는 6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2016년 항소심에서 재판관들이 다시 그 법의료 쪽에 그 자료도 다시 받고 다시 검사하고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보시겠지만 그 동거녀는 이거는 그 여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이 재판관들이 아마 다 남자들이었나 봐요. 이 가부장적인 독일 사회에 여자들을 침묵시키려는 그런 일환으로 무죄를 때린 거다라고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여자를 더 많이 인터뷰를 하고 이분은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일 공영방송인 그 ARD라고요. 영어로 읽으면 ARD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얼굴만 봐도 모든 사람이 그 성폭력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쾌감을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곳에서도 공식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생각이 났던 게 그 이성균 배우의 마약 사건이죠. 그분은 결국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으로 끝이 나 버렸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사건을 제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그 단어는 그 안희정 전 그 충북도지사 사건이 났을 때 처음 그 단어를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여성 해방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접목을 하고 미투라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성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대결, 어떤 강한 자와 약한 자로서의 대결,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더구나 여성을 피해자, 늘 항상 피해자로 보면서 다른 쪽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남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대도 그렇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피해의식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죄송합니다. 1981년에 독일로 올 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유럽, 그중에서 독일이라는 곳을 갈까 할 때 하나의 이유가 이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좀 벗어나고 싶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좀 자유롭게 나도 그냥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와보니까 한국보다 더 깊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독일 사회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아마 2018년 정도에 나온 그 오스트리아 영화 감독 미하일 하네케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마이클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독이 만든 Das Weiße Band, 그러니까 하얀 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제목이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경이 아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그쯤이 아닌가 싶은데 확실하게 규정되진 않아요. 그 영화에서 흑백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독일 사회의 그 가부장적인 그 면목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치가 어떻게 독일의 거의 전 국민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막막한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도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30년대 29년, 32년생인데 보면 일단 여자가 적어도 엄마가 되면 집안의 행정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일하고 남편을 섬기고 그러는 존재이지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0분 훨씬 지나고 있었어. 예. 네, 마무리 해주시죠. 예. 제가 보내드린 짧은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여성 해방운동, 소위 얘기하는 페미니스트의 가장 그릇된 점은 저는 여성을 일단 피해자로 박아놓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과 사람 사이 불신을 넘어서 혐오로 넘어가고 그 혐오로 채색된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독일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인데 알리스 슈바르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편파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남성이 없이 여성이 해방될 수가 없고 여성이 해방되지 않고 남성이 해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이치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시 한번 보자.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서로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자존감. 내가 어떤 성을 가졌고 나의 나라는 존재가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법적으로 얘기하는 접근하지 할 수 없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접근할 수 없는 가장 내밀한 그 거리를 60cm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1m 20이거든요. 60cm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을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예. 여성분들 그 자존감을 키우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는 우리 권윤지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그 미술대학을 나오시고 현재로서 작가 그리고 논평과 또 정치인으로 계속 또 새로운 길을 달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입지가 작가라고는 항상 돼 있는데 조금 이상한데, 저도 요즘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작가인지 무슨 시민사회 운동가인지 정치인인지 뭔지 좀 짬뽕이 돼 있어서 이제 제 토론문은 그냥 이 발제자께서 주신 원고만 보고 썼기 때문에 그 성희롱 개념에 대한 첨언 정도, 그리고 어떤 그 여성이 밝히는 거부 의사에 대해서 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약간 이제 보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제안해 본 정도인데요. 크게 이제 중요하게 참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사실 이미 발제자께서 주신 자료에 암시는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하고 조금 더 이제 짧게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이제 발제자분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그 안희정 지사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이 조직에서 가장 막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3살 때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캠프 안에 있던 젊은, 그러니까 저희가 30대 이하를 영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영맨들이 다 이제 그 여자분 김진 씨 편을 들게 됐고, 그 20대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 사무원으로는 유일하게 제가 지사의 무고를 주장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그 사건을 추억해보라라고 얘기한다면, 기억해보라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그때 당시 저의 동료이자 선배였던 다른 젊은 여성 사무원들이 지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할 것을 증언할 것을 종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종용을 했느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종용을 했느냐, 지사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보라고 시키고 몰래 녹음을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들이 이제 증거로 쓰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은 캐묻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혹시 그런 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당한 게 없는데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너의 경험을
하지 마. 네가 망설이는 건 이 사회가 가부장적이라서 그래. 그러면서 엄청나게 정말 가스라이팅이 들어오더라고요. 신뢰관계에 있는 선배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막 2시간씩 안 끊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런 일이야 있었죠. 근데 그거를 왜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냐 그랬더니 그걸 다 취합해서 이제 지사의 그 남성으로서 권력, 지배자이자 가부장적 포식자로서의 권력을 그 전체를 다 고발해서 그 모든 걸 다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로 이제 쓰겠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가짜 미투라고 우리가 훗날 이제 밝혀야 할 사건들은 굉장히 확실한 프레임을 따랐던 것이 또 기억에 납니다. 뭐였냐? 2차 가해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제 저희 캠프 사무원 모두가 지사의 부인 되시는 이제 여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회식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사님이 이제 독립적인 여성이셨어요. 그 남편이 도지사라고 해서 행사 가서 꽃 꽂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심리상담 박사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교사로 공직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저희 이제 일원이셨는데 갑자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 좀 과장이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사님한테 딸이 없으신데 제가 딸 해드릴까요? 저 딸 같죠? 막 이러던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사님이 사모가 그 김지은 씨의 조력자 남성이 있습니다. 문모 씨 최근에 책도 내셨는데 그 사람이 어린 자녀가 있거든요. 그 어린 자녀를 납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는 전형적으로 가해자 가족들에 의해서 일어나며 가해자 가족의 여성일지라도 누나나 아내, 어머니 등등 여성이면 여자의 적은 여자가 돼서 피해자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 가족제도 이런 것들은 가부장제에 해당하고, 그러한 가부장제가 이제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 그 다음에 남성 가족 편에 선 여성 가족들은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의 논리에 따라서 이 보호 대상, 인권 보호 대상인 여성으로 치지 않고 어떤 남성에게 덧붙여진 어떤 힘, 그리고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지주보다 마름이 더 악랄하다. 그래서 약간 그 마름 같은 존재. 남자가 지주라면 그 남자의 가족은 마름 같은 존재로 좀 형상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우리 신변이 위험해서 그러니까 너가 나죠, 권인지. 너한테조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 네가 우리 편이 되겠다고 확약을 하면 말해주겠다. 근데 그건 우리 내부에서 심사를 거쳐야 해.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도 모르고 확약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알아야 예를 하든 아니오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마음 자체가 피해자를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이 돌아와서 그때 이제 많이 싸웠습니다. 원인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 강제로 이제 주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참 신기했던 건 제가 그 동료들을 다 알고 같이 몇 년 동안 정말 한솥밥 먹고 지냈는데 다 착하거든요. 다 착하고 다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유쾌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동료 A, B, C, D, E가 있다고 치면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던 A, B, C, D, E가 마치 진짜 똑같은 USB를 머리에 꽂은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말을 한마디로 약간 짓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시대를 바꾸고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사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물론 이렇게 마이크를 10분이라도 지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지만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커야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 페미니즘이 이렇게 폭주한 게 지금 몇 년째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 놓은 이제 마치 어떤 새로운 풍속도 같은 아니면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어떤 새 사회의 새로운 표준 질서 같은 그런 해악적인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이런 페미니즘의 이런 식의 이상한 방식의 권력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동시에 그것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금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금기 역시도 그 풍속도의 일환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어렵고 공식적으로 이것도 공식적인 발언 맞는데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무게감을 받지 못합니다. 공적인 지평에서 언론에서 언론 지면에서 혹은 9시 뉴스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1분만요. 만약에 저는 반드시 이제 저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안희정이라는 정치인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저희 어떤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하필 제가 엮인 사건이 이 미투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결자 해지. 처음에 지켜보고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이 반드시 그 끝을 봐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정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페미니즘의 지금 같은 유행이 2016년 말에서 17년 그 촛불 집회 한참 박근혜 때 할 때부터 이 젊은 여성들이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여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한남 이런 초창기의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당시의 진보 정권에 의해서 시대 정신화되고 그 시대 정신이 다시 진보 진영의 주요한 리더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명예를 정말 불가역적일 것처럼 훼손시켜 놓는 그 무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원칙주의적이면서 인간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돌아가서 국가적으로 이 페미니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톱파보면서 이 역전되어 있는 상식과 비상식의 관계를 전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최소한의 권력이란 걸 행사해야 합니다. 좋은 권력이 되면 권력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날까지 저는 제가 안희정 지사를 기억하면서 저의 기억들을 더 다듬어가면서 함께 할 것이고요. 왜 안희정 지사 얘기를 했냐면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다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법리 해석의 주관적인 것이 더 메인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건데 그 해석의 기준을 바꾼 거죠. 법은 그대로인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의 시작이 안희정 지사의 1심과 2심 판결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론이 공중에 던져진 것이고 그 이후에 3심에서 그게 땅땅땅 하고 못이 박히면서 마치 그것이 페미니즘의 고전적인 어떤 승리 사례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충분히 제 말씀이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비춰주는 그 내용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최복태 우리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정철승 변호사님 1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거 좀 비판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실천적인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일자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일제시대 피해자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 관련돼가 하는 이야기 한 가지를 고려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 이야기하면은 여성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도대체 이게 지금 이걸 뭐 제가 지금 우리 이원영 선생님께서 이게 토론자 구하기 때문에 아니 그 서울에 변호사님들 많은데 서울 변호사님 하시면 되지 뭘 지방에 있는 사람들 나는 전문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 뭐 적당히 토론자를 모으고 계시다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박은선 변호사는 제가 지금 참여연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대구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해서 대구에서 참여연대를 제가 같이 사무처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 변호사에 대한 부채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또 그런데 저장 서울까지 올라와서 또 이야기하구나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여기 발표를 해주시는 분 우리 최자영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뭐 권은주 선생님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지금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성 사회에서 또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잘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그래서 발제문에서는 이게 그 법대상의 성희롱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달리 하시는 거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부장적 이 사회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가 감각이 지금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을 해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판사들 이게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아닌 걸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고쳐라 이렇게 주의하라는 걸로 해서 그 내용을 정한 것이지. 아까 저는 뭐 대부분 판결에 뭐 교장 선생이 뭐 여자 교사들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던데. 저는 그거 지금 과연 그게 타당한 행동이 나는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딸이 이거 학교 들어가는데 이거 교장이란 양반이 술 따르라고 하면 나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대부분 판결 저게 옳다고 생각하는 저는 의견 달리합니다. 그거 지금 여성들이 이걸 말지 이거 술 따르고 싫으면 본인이 따라 먹으면 되지 뭘 또 술을 따르라 합니까 남자가? 자기가 따라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술을 따르라 해? 저거는 여고사들이 민감하게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으면 그런 걸 고쳐야 되지. 그걸 뭘 용인해 준다고 한들 뭘 그게 되든지 그게 지금 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미니즘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미니즘 하는 양반들이 왜 우리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저는 이 가짜 미투하고 페미니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페미니즘이 왜 중요하냐면 페미니즘이 제대로 돼야지 남자들이 이게 지금 인권이 보호가 되거든요. 여자들이 차별받는데 무슨 남자들이 어떻게 차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해방을 위한 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란 좋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런 뭐 남성 혐오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기 때문에 3분 안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결을 났거든요. 이 판결 났는데 유죄 판결 났는 거 뭐 제가 판결을 읽어보니까 이건 무슨 이런 경미한 사건에 이런 걸 왜 또 이렇게 기소를 했을까? 그것도 제가 일단 의심스럽고 또 판사의 판결 논리가 우리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변호사 30년 했는데 이거를 무슨 유죄 판결을 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유죄 판결을 하는 배경에 여자 변호사가 이 지금 피해자라고 악착같이 주장을 하니 판사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 감당이 안 돼가지고 타협 판결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강제추행 치상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데가 치상은 빼주고 그 대신에 완전 무죄하기에는 판사가 자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 그래 막 타협 판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강제치상 부분에 이제 안 하고 이제 추행만 인정을 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 성관련 사건이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증거 재판해야 되거든요. 증거가 없어야 되고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의심스러우면은 이게 합리적으로 봐서 의심이 여지가 없어가지고 유죄로 입증이 돼야 유죄 판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확히만 적용하게 되면은 판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피고인 주장에 하면은 이 가슴 누른 행위 이것도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안 했다는 이야기이시니까. 근데 뭐 뒤에 보면 조서에 보면은 이게 뭐 비스켓트 부스러기를 갖다 틀어주기 위해 가지고 했다 하는데 아니 비스켓트 부스러기가 제 가슴도 아니고 가슴 부위에 있는 그거 틀어줬다고 하면은 그거하고 무슨 놈이 추행하고가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그거는 이게 뭐좀 맞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고 그게 또 걸리는 시간도 0.7초 내지 0.8초랍니다. 1초도 안 되는데 뭘 추행을 합니까? 추행을. 이것도 제가 봐서는 좀 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뭐 허리와 등을 쓰다는 행동도 이것도 지금 한 3초입니다. 3초. 등하고 허리 가지고 무슨 3초간에 무슨 추행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봐서 도대체 이거는 정근재판주의로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이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정재성 변호사가 이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해야 돼요. 국민참여재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파가지고 배심원들이 판결해가 이거 도저히 이건 무리가 없다 이래 피해야 되지. 이게 지금 뭐 판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재판하는 거 이런 그 국민참여재판 안 한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항소심 됐잖아요. 항소심 되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못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 때는 이제 미투 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여기 지금 이제 분들 좀 탄원서 좀 많이 썼어요. 탄원서 많이 써가지고 미투 운동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거 유죄 판결 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미투 운동 자체가 나는 미투 운동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숨겨 있는 미투가 많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끝까지라도 지금 터뜨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미투 합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잘 합니까?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투 해도 하나도 지금 안 걸립니다. 그 전 세계 여성 운동을 우리나라가 인권을 갖다가 지금 주도를 해야 되는데 미투 운동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미투 운동 했던 분들이 이런 사건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항소심에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원서도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무죄 받기 그래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무죄 받았거든요. 지금 뭐 가로바위에 가지고 지금 뭐 둘이 딱 있는데 이거 성추행 당했다 뭐 이래 쭉 개가 있는데 그거 지금 원래 이런 사건이 참 이게 무죄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일수록 무죄 받기가 더 쉬운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관련되어 약점을 잡으면은 판사가 판결을 함부로 못 써요. 지금 이게 동료가 다 있잖아요. 동료선 다 있으면 이 동료선이 한 봐라 한 번 보고 안 되면 두 번 봐라 두 번 보고 안 되면 세 번 봐라 어디에 이게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피의자 진술이 일관성 없는 거 모순 이런 것만 계속 집요하게 주장하면 판사가 유죄 판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으면 안 되겠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안 됐죠? 남자 앉아 계십시오. 다 폰도 다 나오시고. 네. 질문하시면 질문지.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이 상당히 우리 여성들의 그 인권 또 어떤 면에서는 남성들의 인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청 분께서 혹시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은 저한테 아직 제가 받은 거는 없는데요.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그렇게 제가 선생님 성함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일거리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실제 이제 요즘의 본업은 이제 숲해설가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에 계속 있다가 2009년도에 은퇴한 뒤로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제일 자연스럽게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 전문건설 공제자비라고 건설 쪽에 30-40년 해오다가 이제 좀 더 다른 분야로, 그래서 제가 식물을 아는 것도 아닌데 좀 알려고 이제 그런 데서 이게 저한테 좋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오늘 굉장히 참 좋은 자리에 와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길어지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치원 아이들하고 지금 질문하는 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냥 질문을 예, 질문이에요. 예, 질문이죠. 이제 그때 경험한 걸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10명, 20명.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어느 여학생이.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것도 일부러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몇 번 오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와서 하이파이브를 해요. 다른 애들이 자연스럽게 하니까. 왜냐?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 남자한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지금 아직도 너무 그 젊은 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그러니까 자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실제 그 솔루션이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역으로 남학생들 머리도 못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숲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 선생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아이들하고 그 접촉을 옛날 아주 그 추상적인, 우리 변호사님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보면 예쁘다 아니고 별거 다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연합 때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바지 내리고 꼬치가 많이 크구나. 이제 남학생입니다. 남자한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학생들 머리 뭐 함부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그 인권적인 걸 떠나서 성적인 점에서도 남선생이 남학생한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먼저 우리 최 변호사님. 남자분 질문이니까. 근데 요새 그렇게 함부로 맞히면 안 됩니다. 하이파이브 왜 하이파이브를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이게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지금 그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저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특히나 뭐 여성들 외모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옛날에 남자들끼리 술 먹으면 보통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성인지 감수 관련돼 가지고 여성에 대한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조심을 하는데 그 손 왜 그 애들한테 손을 갖다가 왜 그 접촉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내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더 현 시대에 맞도록 내가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딱 기준으로 해가 세상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근데 그러면 너무 좀 삭막해지고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네, 제가 근데 지가 와서 잡는 건 어때요? 그렇죠. 최 변호사, 저는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되게 진보적이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랬더니 진보가 아니라 너무나 위축이 되고 보수 중에 극보수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 든 김에 간단하게 금방 왜 만집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누구한테 겁을 내는 거예요?
법을 내는 거예요. 고소당할까봐. 그 자체의 개념이 우리의 자유를 너무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리스에서는요, 그냥 툭 치는 게 아니라 만나면 허그하고,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너무나 이 헤어질 때는 스킨십하고 끌어안고 오른쪽 뺨 왼쪽 뺨 이렇게 이제 입은 맞추지 않는데 이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장을 하면 대면 화장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직접은 안 돼도 이렇게 흉내까지 내고 언제나 손 들고 그 뽀뽀하고 이게 처음 만난 사람도 그러니 해리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싫어한다는 의사를 딱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그 길로 딱 물러서요. 그러니까 그리스 가면 남자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여자들보다 혼자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딱 거부하면 그 길로 딱 물러서는 거죠. 희롱은 남자들이 자유를 하는 것이고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는 딱 물러선다. 거기에는 강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 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겁이 나서 하이파이브도 못하고. 오늘 제가 최봉태 변호사님 보고 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오늘 토론문에 뭐를 적으셨냐면 판사들이 자유심정주의가 있다 이렇게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유심정주의 이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판사들의 양심 없애야 되고 성인적 감수성 없애야 되고 판사들의 자유심정주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판사들을 개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들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안 쳐도 시민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법고시 친 사람이 무엇이고 변호사 되고 판사가 된다는 거는 이거 헌법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재판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데 이북이 뭐 인권 없다고 하는데 이북에는요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2심 재판은 1심 재판의 판결을 1심 재판이 너무나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꾸고요. 1심 재판은 3명의 재판관이 하는데 2명이 민간인이에요. 1명이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 자유심정주의 이거요. 판사들 개판 만드는 거 없애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해결책은 정부가 우리 개인의 행위에 절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이 말씀 아까 드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정 변호사님이 오래 할까 싶어서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꾹 누른다 했어요. 그것은 정 변호사님이 눌렀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정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무슨 여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그걸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꾹 누르는 거는 성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화자 묻은 거 틀어주는데 자기가 꾹 눌렀다 어느 정도로 눌렀는지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봉태 변호사님과 좀 간단한 좀 논쟁 같은 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님은 제 법조 한 10년 정도 선배가 되시고 또 대단히 우리 사회적으로 뜻깊고 정말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배 법조인이셔가지고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주 짧게 말씀하셨지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한테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게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데 그 성인지 감수성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 남성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 또는 성적 불평등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식하는 그런 어떤 민감성, 이거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을 해서 이 형사 재판입니다. 무조건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그냥 신빙성을 배척하지 말고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그냥 그 주장을 가급적이면은 좀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런 내용을. 근데 그 판례 사안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증거를 없더라도 피해자 여성의 주장이 여러 가지 정황상이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서 신빙성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법원이 받아들여줬던 거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 받아들여주고 그걸 고려 안 하면 받아들여주고 그러지 않았던 사례거든요. 뜬금없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 다음에 판사들이 이제는 피해자 여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들은 그냥 주장만 하면 그 주장을 증거가 없더라도 받아들여 주자라고 거칠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령 강제추행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추행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일반인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아니면 건전한 성적 보위감에 반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수치심을 자아내거나 보위감에 반하는 행동. 그 판단의 그 기준 주체는 평균적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말이에요, 성적 불평등이나 아니면 차별을 굉장히 그것을 잘 깨달은, 말하자면은 여성학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대단히 앞서가는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성범죄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이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 대법원 판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안 맞죠. 첫 번째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저게 왜 추행행위냐 이러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하면서 판단을 하려면 그게 추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손만 잡아도 추행행위가 되는 거고, 그냥 그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여성이 한 며칠 있다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 그러면 나 추행 당했다라고 주장해도 그거 추행으로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처벌받으면 이게 도대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심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객관적인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증거로 입증이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냥 판사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 인정된다 그러면은 죄인을 만들고 형사처벌하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나치 시대 때 나치 형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의 범죄성, 그거를 판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나치 시대 형법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마치 나치 시대 법논리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 그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노래방에서 지금 여자들 지금 특히나 그 가슴을 만진다든지, 노래방에 둘이가 밀폐된 공간에서 있다 보면은 여자들 말을 들으면은 다 이게 지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무죄가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무죄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자들 진술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게 지금 그 유죄 판결할 것 같으면 재판을 왜 합니까? 그거는 판사가 자기 본부를 그러고 이게 성인지 감수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법률의 판단 기준에 순서가 있거든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밑에 여러 가지 지금 자유심증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성인지 감수성이 이게 지금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 요건에 맞춰가 다 맞는가를 보고 위법성이라든지 책임성이 있는지 이제 판단해가 그런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가 판단하라는 게 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거지. 이게 피해자 말을 듣고 무조건 피해자 말을 갖다가 그 무조건 성인지 감수에 기초해가지고 피해자가 무조건 말하면 다 믿으라는 식으로 그 이런 개념을 쓰라는 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지금 이 성인지 감성을 물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코에 그리면 코걸이, 뒤에 그리면 귀걸이, 자유심증주의 원래 판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 뭘 성인지 감성을 왜 납니까?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 그냥 한번 성인지 감성이 없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하면 되는 건데 성인지 감성을 그때 했는데 이런 걸 판례가 있는 이상은 이게 성인지 감성 이거 없애야 된다고 그런 근본적인 싸움을 해봤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게 효율적인 싸움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인지 감성이 총론 투쟁하지 말고 강론 투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성인지 감성보다도 그 구성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이 더 앞선다 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예, 저는 전혀 최병터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요. 오늘 저기 독일